있습니다. 히치콕에 대해서 앞에도 조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도희님이 골라주셔가지고, 우선은 선정한 이유부터 간단하게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영화에 대해서 좀 봐야겠다 싶은 그런 계기가 된 영화이기도 하고, 어, 볼 때마다 되게 새로운 영화기도 하고, 제가 이런 약간 고전 영화들은 봐야겠다고 결심한 첫 번째 영화이기도 해서 선정됐어요. 몇 번쯤 보셨어요? 저 한 5번 본 것 같아요. 많이 보셨네. 남성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녹음을 시작하긴 했지만, 또 간단하게, 네. 간략하게, 저기, 뭐야, 봤던 감상평을 좀 짧게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원래 고전 영화들을 별로 보진 않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영화이고 가장 위대한 영화라고 그 칭송을 받는 작품을 봐서 되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연출적으로는 사실 제가 아무래도 현대 영화를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이 영화가 시도했던 그런 기술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명을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일단 영화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서사적으로 너무 재미있었고, 이 공포증, 여기서는 이제 고소공포증으로 나오는데, 이런 공포증에 대한 심도 있는 그 논의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미도 챙기고 재미도 있고 그런 영화였습니다. 음,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영화하고 히치콕의 현기증, 이거는 약간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들었을 법한 되게 심볼이잖아요. 근데 전 예전부터 이런 음, 영화들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현대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은 편견을 갖고 봤어요. 근데 의외로, 이래서 레전드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영화였다. 그래서 되게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셋 다 좋게 봤다는 어떤 전제하에 1번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말씀하신 대로 위대한 영화로 칭송을 받고 있고, 그 도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화에 대한 영화로도 평가를 받는데, 이 두 가지의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희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평들을 찾아보니까 네네.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 많이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남주인공 스코티가 줄기를 메들린으로 변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좀 관행주의적인 시선도 있고 그리고 네. 그렇게 좀 후반부에 마들렌과 똑같이 바꾸려고 하면서 약간 좀 의상, 헤어스타일, 걸음걸이, 메이크업까지 자신이 기억하는 완벽한 이미지에 맞추어 뷰티를 다이렉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감독이 배우에게 음, 디렉팅하는 그런 것과 은유적으로 맞지 않나? 그리고 히치콕이 배우를 좀 인형처럼 보는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좀 히치콕 스스로도 의미가 있는 영화였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질문을 우선은 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1번 질문을 좀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중 영화, 약간 킹 오브 킹 이런 질문인 줄 알았는데 아, 메타 영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 영화가 맞아요. 왜 메타 영화인지에 대해서 아까 도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성님도 그럼 혹시 이거를 메타 영화적인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아마 제 영화 지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뭔가 그런 느낌이겠죠. 영화의 교과서 같은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로는 느끼지는 않았어요. 대신 저는 감독 자신을 나타내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물론 모든 영화가 다 그렇겠지만 이 영화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은밀한 부분, 그러면 숨기고 싶은 부분을 영화로 표현한 것 같아서 어,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위대한 영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만 가지고 위대한 영화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네.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들, 혹은 서사들,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사람들을 이 영화를 본 다음에 마음속에 남아서 다시 곱씹어 보게 하는 그런 영화가 위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그런 인간의 집착 혹은 포비아, 그런 광기 같은 부분을 되게 내밀하면서 좀처럼 공유할 순 없는, 밖으로 공개할 순 없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위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 첫 번째 지리가 두 개가 섞여 버렸는데 저도 남성님 말씀처럼 이 딱 영화만 보고서는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까지는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도희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감독 자기 자신이 투영된 그런 역할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관음이라는 것도 어쨌든 카메라가 배우를 비치고 그 배우를 비친 장면을 녹화해서 관객이 쳐다보고 이 다층적인 레이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음이잖아요. 그런 네, 점에서 영화라는 산업을 드러냈을 수도 있고 감독이라는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수도 있고 스커티가 관객을 그러니까 상징했을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선 영화에 대한 영화일 수 있겠다. 그리고 좀 빠르게 공부를 해보니까 자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약간의 자기 반성 같은 느낌이 있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 영화가 위대한 영화로 칭송받는 이유는 저는 뒤에 이번에 질문에 나오겠지만 달리줌 이펙트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연출적인 어떤 하나의 한 획을 그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성님 말씀이 맞아요. 그 당시는 특히나 더더욱 다루기 힘들었을 걸로 보이는 뭔가 관음이라는 테마 자체도 그렇고 여성주의, 인간 저 끝 바닥에 있는 무언가의 욕망 같은 것들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도 계속 공감할 수 있는 영화다. 유려한 연출은 두 번째 문제일 수도 있겠다. 라는 저도 그런 남성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도희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아, 여성주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 약간 여성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네. 그, 어, 로라 멀비라는 그런 평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에 따르면은 네. 어, 그 헐리우드 고전 영화는 기본적으로 보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남성하고 수동적 음,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그런 그 음, 추정 구조를 생산한다. 그래서 그 카메라는 철저히 스카티의 시선을 대변하고 그리고 음, 좀 스카키는 약간 마들린을 약간 좀 그렇게 관음하면서 약간 네. 마들린은 철저히 감시당하지만 좀, 네. 좀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그게 알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알게 네. 되잖아요. 네. 스카키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그렇게 좀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포즈를 취하면서 이렇게 좀 여성이 약간 어, 하나의 이미지로 전락한다, 뭐 이런 관점이 하나 있어요. 음, 그니까 그 말은 히치콕이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대한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도 하나의 이미지화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어, 그런 의미가 그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사실 약간 제가 좀 찾아보면서 얘기하는 거라서, 네. 어,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약간 좀 메타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음, 메타적으로, 네, 이해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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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메타 비평을 좀 좋아해서 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의 보충 설명이군요. 그러니까, 가, 네, 관, 그, 예, 예, 관음적인 시선을, 스카티가 보내는 관음적인 시선이 그 여성이 받고 있는 관음적인 시선과 동일시 될 수 있다. 네, 메타적으로. 약간 그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겠다고 느껴서 네. 저희가 이 시네트톡 여러 번 했지만, 이 좋은 영화들로 꼽히는 영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꼭 다층적이더라고요, 레이어가. 음. 그, 여러 영화가 의미가. 아무래도 좀 시각, 네. 청각 뭐 그런 걸 다 합한 종합 예술이다 보니까 되게 좀 다층적인 레이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영화에서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버티고 이펙트잖아요. 이거는 네, 요새도 맞아요. 활용하고 있는 되게 유려한 연출이잖아요. 이런 달리줌 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버티고 이펙트를 정형화시킨 영화로 이제 유명한데 저는 현기증 몰랐는데도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네, 이거를 비롯해서 이 영화의 연출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혹시 남성님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원래 그 달리 줌이 나온다. 그 장면까지 해서 그거를 사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실제로. 네. 봤는데 사실 이 어쩔 수 없는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그것이 저런 먹을, 연출이 있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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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를 깨닫고 저게 뭐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저렇게 보일 수 있겠다. 공감하고 음, 거기까지 이제 느꼈었고요. 음, 네, 오히려 막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대단한 기술을 발견한 거고 그- 음, 그렇게 그렇게 이제 먼저 깔아놓고 나서인지 음, 그걸 실제로 봤을 때는 그냥 뭐 평범하게 넘어갔고요. 음.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카메라의 위치였어요. 카메라가 오, 인물이나 배경을 비추는 위치. 오, 이게 스파티가 무슨 무슨 궁이었죠? 그 아, 칼로타의 그림이 있는 지금은 박물관이 된 그 네. 궁에 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발 밑에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인물이 그 화면 바깥에서 안으로 걸어서 멀리 걸어가는 음, 그런 식의 장면이나 아니면은 카메라가 인물의 등 뒤에서 인물을 비추는 그런 음. 식의 시선이 좀 독특하게 느껴졌었어요. 카메라의 위치라는 연출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식은 못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요거는 영화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미행하는 부분, 네, 예, 그것도 되게, 저는 진짜 자동차를 타고서 찍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옛날 영화다 보니까 아마 따로 장면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음, 인물이 차에 타고 있는 장면만. 근데 거기에서 이 미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 그 나선형으로 두 인물이 이제 도로를 꺾어서 운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나선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네. 계단이랑,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당연히 현기증이라는 현상을 드러낸 걸 수도 있고, 현기증이라는 현상 자체가 어떤 미스테리함이나 그런 거를 상징하기도 하니까 연관성이 있겠네요. 그게 이동진 평론가님의 평론을 봤었거든요. 네, 거기는 영상을 봤었는데 네, 거기에서 평론가님은 시적인 운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현기증이라는 이름 아래에 현기증을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이나 인물의 행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 네. 미행할 때 계속해서 도로를 꺾는 그 네. 인물의 행위에서도 볼 수 있고, 어, 중간에 나오는 그 교회의 계단, 나선형 계단, 음, 거기에서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영화의 분위기를 좀 음,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시켜주는 좋은 연출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음. 도희님은 어떤 연출이 좋으셨어요? 저는 그 스코티가 꿈꾸는 장면이 좀 네. 좋았어요. 그 그 말하려고 약간, 그랬는데, 네. 아, 말씀하세요. 그게 약간 되게 스토리라고 느꼈고, 음, 그, 다음으로는 그, 레스토랑에서 그 처음 만나는 그 장면, 컷을 되게 자세히 보면은, 스코티의 시선하고 카메라의 시선이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음. 영화적 연출에서는 그 스코티가 그 마들렌을 한눈에 반한 것처럼 보이는데, 스코티가 시선을 자세히 보면은 마들렌을 못 보거든요. 네. 약간 마들렌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좀 옆면만 보는 그런 게 있어서 이 그 카메라의 시선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주시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 장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식을 못 했는데, 카메라의 시선하고 스커트의 시선, 우리는 당연하게도 스커티가 저 여자 마들린을 바라보고 있겠구나라고 하도록 하는 장면이었지만, 실은 스커티는 매들렌을 못 봤고, 그러면 이 매들린을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관음하고 있는 건 누구인가? 당연히 스크린에 비친 우리 자신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그거는 몰랐어요. 유은성이라는 영화 평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봐야겠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꿈꾸는 장면을 말하려고 했다고 한 게 그냥 되게 뭐랄까 그렇게 서사를 뚝 끊어서 뭔가 기하학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기괴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연출을 내는 거는 컨템포러리 아트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현대미술, 그러니까 뭐 어디 미술관 가서 되게 보는 영상 같다. 말인즉슨 엄청 세련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과감하다, 이 사람은 진짜. 아마 안 해봤을 것 같다, 이 전에는. 그래서 그 장면이 좋았고, 그다음 꽤 길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래서 길게 이렇게 막 이어지는 장면이 좋았는데, 그, 그 이외의 장면들에서는 그냥 이것도 아까 남성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미장센 자체가 되게 이뻤다. 아까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매들렌이 꽃가게인가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있지 않아요? 네. 네. 그죠?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그 그, 거울에 비치고 약간 맞아요. 맞아요. 틈으로 보는 네. 그건 누가 봐도 정교하게 설계된 장면인데 너무 아름답고 이거는 아마 100년 후에 봐도 예쁠 장면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연달아 계속 나오니까 특히 뭐 매들렌이 물에 빠지기 직전의 다리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치의 사실 이런 데도 다 하나하나 이뻤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장센의 배치들이 되게 현대적이다. 박찬욱 영화 같은 거랑 느낌이 비슷했다. 박찬욱 감독이 참고를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헤어스 결심이 이 영화랑 비교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옷 색깔 이런 것도 좀 이게 거기 따라 했을 것도 같아요. 3번으로 넘어가서 아까 남성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영화에서 현기증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현기증은 단순한 고소공포증이 아닌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그 스커티가 가지고 있는 현기증이 무엇이고, 뭐 예를 들면 죄책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본인이 생각하기엔 어떤 거고, 마지막에 현기증을 극복하는데 이것이 더 큰 트라우마를 극복한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더 큰 파멸로 이르는 길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각자의 생각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남성님은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는 현기증이 갖는 의미가 네.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 포비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영화에서는 고소공포증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증, 음, 정적인 속성, 혹은 취약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영화 전체로 봤을 때 그 감독하고 영화를 결부시켜 보았을 때 감독의 취약점을 은유하는 그런 소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독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 안에서 현기증이라는 병을 처음 인물이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영화 중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처음에는 인물이 그걸로 극복하려고 하고 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남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거든요. 네. 어떤 일반 사람들이 그 공포증에 대해서 그걸 대하는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포증이 어떤 것이고 그게 어떻게 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인들에게 그것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곱씹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남성님 입장에서 마지막에 현기증을 극복한 것은 네. 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걸까요? 원작 소설이 있거든요. 그래요? 원작 소설이 있고 원래 원작 소설의 그 결말 부분에서는 그 주디가 음, 사실은 메들린의 대역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끝나요. 네, 영화에서는 그 부분이 중간쯤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스카티가 주디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음,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나오는데 저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결말에서 주디가 죽은 다음에 스카티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되게 궁금해요. 음, 저는 이제 구원일까 파멸일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제가 좀 비극적인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파멸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계속해서 메들린을 찾아 나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꼭 그렇게 연결되지 않더라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겠죠. 음, 그래서 제 생각은 더 큰, 아, 그냥 그 자체로 파멸이다. 현기증을 극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파멸적이었다. 도희님은 생각이 어떻게 되실까요? 맨 첫 번째 장면에서 막 그 범인이 쫓다가 그 땅에 떨어져서 홍기증이 생기는 그런 죄책감이 아닐까 음, 싶기도 하고. 그쵸. 그러면은 극복한 것은 어떤 음, 의미인지, 메들린도 죽지 않았고 이번엔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스코티가 네. 그래서 그 떨어져 죽는 장면을 좀 재현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좀 죄책감을 극복하려 했는데 마지막에 떨어져 죽으니까 다시 좀 도루묵이 된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도 우선 현기증은 죄책감으로 해석을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 그래서 더 큰 파멸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금 남성님이 짚어준 순서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극복해 보려고 했고, 근데 그 죄책감을 남이 이용했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극복을 한다. 근데 이 죄책감을 극복했다는 게 그 어떤 윤리적인
선을 억제할 만한 기제를 버렸다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매들린에게 집착하고 난 이후로 어떤 스코티가 진실을 깨닫고 나서 그 매들린을 막 옥상으로 끌고 가잖아요. 저는 그때 그 스코티가 매들린을 죽이기 위해서 죄책감을 극복해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으면 이거는 스커티가 매들린을 죽였을 거야. 근데 우연하게도 매들린이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지. 결과적으로는 살인과 자살이 동시에 일어나 버린 그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이라기보단 사고사. 네,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료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그것이 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아주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사람은 사실상 살인자나 다름없다. 마지막 장면에서의 스커티는 그러니까 더 큰 파멸에 이른 거다. 어떤 그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면서 더 파멸에 이르러 버렸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적인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어, 만약에 막 네, 약간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좀 멀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현기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그 친구에게 좀 더 음, 이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본질적인 원인인 친구에게 그 분노가 상했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을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음, 원래는 현기증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디와 함께 교회에 올라갔었는데, 네, 주디가 자신을 속였다는 그 분노도 포함해서요. 남자를 만약에 유럽으로 떠났던가? 네, 친구를 찾아 나섰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디도 그 친구의 어떤 피해자잖아요. 저 그런, 어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도희님 어떤 생각 있으세요? 이게 원작 소설이 제목이 죽은 자들 사이에서라는 제목인데, 아, 어, 네, 네. 전, 전 현기증이라는 제목보다 이게 좀 더 죽은 자들 사이에서라는 게 좀, 더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게 사실 그 메들린도 실제 인물이 아니고 칼로타도 약간 좀 그 그쵸, 네, 상승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좀, 음, 스코티가 그 결국에는 좀 없는 여자를 좋아했다? 이게 음, 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했다. 그런 게 좀, 그 우선은 남성님의 의견 질문이랄까부터 저는 답변을 해보자면 저는 그 제 관점에서는 윤리적 기재로서의 죄책감으로서는 남자를 찾아 나섰어도 똑같이 현기증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건강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더 큰 파멸을 이룰 거다.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방향은 네, 어쨌든 분노심과 복수심은 막 그렇게 건강한 감정은 아니니까. 네. 근데 아예 그리고 도희님의 얘기는 이것과는 별개로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은 스커티는 진짜로 죽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네요. 오히려 매들린이 죽은 이후로는 좀 아, 뭔 말하는 거야?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쵸. 네. 주디가 떨어져 죽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좀 연민도 느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주디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치. 그렇구나. 죽은 자들의 사이에서라는 원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저도. 네, 이게 5번이랑 연계되는 질문이긴 한데, 이거 5번 가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그 아, 네. 우선은, 네, 관음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부터도 이미 많이 했으니까 4번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게 관음은 사실은 요새도 너무 통용되는 키워드잖아요. SNS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을 소비하는 우리의 형태도 하나의 거대한 관음이고, 근데 그 당시에도 히치콕은 그런 시대적인 상이나 아니면 시대가 흘렀을 때도 그런 그 불변하는 어떤 인간의 고유 특성이랄까?로서의 관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룬 작품이라고 보실까요? 그리고 이러한 관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것이 문제이냐? 소비, 정당한 소비일 수도 있고, 만약에 정당하지 않다면, 뭐 해결책은 뭐겠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넓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남성님은 어떤 생각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1차적으로 메들린을 관음하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네. 결국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자기가 메들린이라고 생각하는 주디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는데 네. 이게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음, 일단 뭐 1950년대에도 각종 스타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런 관심과 동시에 음, 관음을 받았겠지만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음, 그냥 계속해서 이런 연예 산업이 있기 전에도 음, 늘 우리 우리 주위에 흔하게 일어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영화에서는 음, 메들린이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고, 네. 어, 주디를 카티가 심상에 끼워 맞추려고 하듯이, 어, 우리는 어떤 인간에 대해서 혹은 그게 지위일 수도 있죠. 네. 정치인이라면 이래야 한다. 음, 뭐, 민주사회라면 이래야 한다. 는 우리들의 관념이 있잖아요. 네. 그 관념에서 벗어나면 그거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런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에 끼워 맞추려는 모습.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게 좀 더 노골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는 일이 좀 많이 있는데, 음,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본성이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음, 그들을 인격체로 대하는 경우가 알게 음, 모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인간이고, 하지만 그 관객은 그들을 어떤 도널드 덕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같은 인격체이고, 현실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무의식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원래 인간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본성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근데 그것이 곧바로 정당하다, 이런 논리는 당연히 아닌 것으로 들리긴 하는데, 예, 이거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죠. 네. 예, 그리고 그게 저는 히치콕의 생각은 히치콕이 이제 이러한 내용을 영화에 넣은 이유는 시대를 보았을 때 시대를 반영하는 한
하고자 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과 반대로 아까 제가 히치콕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그런 내밀한 본성, 음, 경험들에 기반해서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막 히치콕에 대한 내용을 뭐 나무위키 같은 데서 이제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서 봤을 때 원래 보통 유명한 감독들은 거장 감독들은 다 자기만의 페르소나가 있다고 하는데 히치콕은 그런 게 없었대요. 뭔가 음,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여배우들과 한 두 편, 세 편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도 뭔가 그 여배우가 결혼을 해서 배우 생활을 그만둔다거나 그런 그런 일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는데 그 히치콕이 엄청 그 여자를 비난을 했다고 해요. 음, 뭔가 그런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 인간의 본성과 연결 지어서 영화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본성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옳다 그르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거죠. 네, 음. 그 이전에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뭐, 뭐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안 될 거다. 꼭 음, 눈앞에 있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음, 어떤 인간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인격체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리고 계속 음, 의식하는 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 사람을 가장 최우선적인 건 그 사람을 자기하고 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다들 쉽지가 않고, 저도 뭐 잘하고 있다고는 장담은 못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능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근데, 어, 우선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좀 보태자면, 그러니까 제 질문의 의도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히치콕의 이런 관음에 대한 문제의식이 현대도 통용되는데, 히치콕은 그걸 알았을까? 그러니까 한 50년 후에도 통할 거라는 걸 알았을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알 수 없죠. 어쨌든 히치콕의 의도는 차치하고서라도 남성님 말씀처럼 인간의 본성이고 50년대든 2026년이든 뭐 10년 전이든 똑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했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대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인 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다. 뭐 여기 이게 관음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아까 잘 짚어주신 것처럼 관음으로부터 기인한 통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해결책은 결국에 관음을 우리가 막을 순 없고 통제를 막아야 되는 건데 그 통제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히치콕이 물신사회에 대한 비판도 조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돈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는 좀 그래. 윤리적 직관에 위배돼. 라는 거를 살짝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준 영화라서, 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결국에는 해결책의 가장 실효적인 해결책에 가장 근접하는 방법이 아닌가. 돈이 아니라면 말, 뭐 논리, 이성 아니면은 제도 뭐 이런 것들 결국 그렇게 하는 수밖에 저도 어떤 인간의 개인의 자성에 기대는 것은 저도 남성님처럼 회의적인 입장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통제 방법에 대한 논의랄까, 사회적 합의랄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어, 일단은 이게 영화가 50년대 영화고, 우리나라 한국전쟁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 영화가 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게 오래된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지금하고 좀 윤리의식이라던가 그런 게 좀 많이 다르고, 특히나 약간 좀 남녀의 성 역할이 되게 딱딱 불돼 있고, 지금만큼의 약간 감수성도 없고, 그래서 음, 그리고 히치콕도 사실 좀 여배우들한테 되게 좀 못되게 굴었다고 들었거든요. 음, 사실 모든 배우들한테도 그런데 특히 여배우들한테는 좀 통치하려는 성향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음, 그래서, 네. 특히 에드워런이라고 좀 영화 새하고 말이라는 영화를 같이 찍은 배우가 있는데 좀 나중에 좀 성추행을 일삼았다. 그리고 어, 좀 거부하니까 네 커리어를 망치겠다 뭐 이렇게 하고서 진짜로 좀 커리어가 뚝 끊겼거든요. 피해들어니. 그래서 좀, 어, 사실 좀, 이런 사람의 좀 영화를 좀 어떻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좀, 이 감독은 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으니까 보면 안 돼, 뭐 이런 쪽은 절대 아니고, 어, 이 시대에서는 이랬는데, 지금에서 좀, 반성할 게 있나? 뭐 그런 것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한 가지 좀 추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 영화는 그런 여성에게 통제적인 남성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럼 네. 이게 어떤 반성적인 견제일까요? 반성의 느낌이 있는 걸까요? 자기 어, 자신을. 그가, 그것까지는 못 느꼈고, 사실 좀 자기 자신을 많이 투영했다고는 느꼈어요. 그리고 좀, 영화에서 여자가 주디 빼고 안경 낀 여성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게 좀 히치콕 와이프를 좀 상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글을 봤어요. 그래서, 네네. 어, 좀 자신의 상황들을 좀 많이 투영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반성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상황을 반영은 했다. 그거는, 네. 네. 음, 그리고 약간 감독이 의도가 없었더라도 보는 사람이 뭐 그렇게 뭐 반성한다고 느끼면 반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음, 지금 막 한 수십 년도 전에 나온 영화니까 좀 지금 시선에서 좀 비평을 할 건 비평하고 뭐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우선은 그게 반성하는 느낌인지부터 반성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나요? 반성 이전에 네. 사전적인 성격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음, 어, 모르겠네요. 반성일지는. 그러게요. 어쨌든 죽이고 말았으니까요. 음, 네,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맨 마지막 장면에서 네. 스커티가 밀진 않잖아요. 그리고 음, 망설이는 표정을 짓거든요. 네. 정말로 예, 말 그대로 망설이는 표정을 지어요. 어떻게 전까지는 막 분노에 미쳐서 올라가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약간 혼란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그리고 수녀님이 들어오셔서 떨어지는데 그런 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좀 어, 후회한다? 후회한다라는 단어를 써도 될까요? 후회한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는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 자신이 선을 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예, 느낌 정도는 가져갔다. 네네네. 자기 음, 자전적인 이야기 속에서 음,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구석까지 몰고 간 그런 경험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을지도 모르겠다. 음,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전적인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이제 히치콕의 머릿속을 우리가 완전히 뜯어볼 수 없다 보니까 그 의도가 뭐였는지 이 질문에서는 계속 글쎄요 글쎄요 이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이 4번의 질문도 그렇고 추가적인 질문도 그렇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있는 인간 자체도 되게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미뤄졌던 5번으로 네. 넘어가자면 그 메릴린이 죽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선 도희님의 생각부터 듣고 싶습니다. 주기도 약간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었나 싶은 음, 게 출혈을 좀, 어, 애들리는 착각해서 약간, 어, 떨어져서 죽은 거니까 좀, 그, 스코티뿐만 아니라 주디도 약간 좀 은연중에 죄책감이 있었다. 그, 주디를 메들린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일종의 프랑켄슈타인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완벽한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려다 보면은 끝은 파멸인 건지 하는 의문도 들었고, 우선 이거 저부터 살짝 그 의견을 밝히자면 저는 처음에 이거 딱 죽길래 진짜 잉스러워. 아니 다 잘하다가 왜 마지막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기적으로 어색하게 튈 결론을 낼 거면 이건 감독이 무슨 의도가 분명히 있다. 뭔가 이거는 메시지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해서 이런 관음의 대상이었던 자가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관음의 대상이 된 자가 환상을 깨트렸을 때 관객이나 대중이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 현상을 그대로 낱낱이 폭로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는 죽어야만 마땅해 라는 되게 잔인한 선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뭔가 그 아이돌이 연애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그런 거 보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막 아이돌이 자살한 거 보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래서 느낌이 되게 그래서 되게 오묘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그 그런 메들리는 말씀하신 건 저도 메들리는 약간의 죄책감은 갖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럼 메들리는 잘못은 뭔가 돈을 얻었잖아요.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물씬 사회에 대한 비판 얘기를 아까 한 건데 그 돈으로서 이렇게 받고 움직였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되게 윤리를 돈으로 어쨌든 돈 받고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거니까 이것에 대한 죄책감의 발현이고 결국에는 어떤 권선징악적인 면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받고 움직였어. 그랬는데도 얘가 저기한테 사랑에 빠졌어. 코티한테. 그거는 돈에 대한 배신이야. 넌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그러니 죽어 마땅해. 라는 해석도 될 수 있겠다라고 되게 다채롭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영화적으로 딱 스토리적으로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 원작 소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감독이 네. 뭔가 여러 메시지 중 하나를 제가 말한 것 중 하나 혹은 다른 거를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엔딩이었습니다. 뭐 말씀하시려던 게 그, 당시에도 되게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흥행 실패의 원인이 아닌가 싶은 결말을 들어요. 음, 그죠? 이상하죠? 네. 자연스럽진 않으니까. 남성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고 짚어주셨는데, 전 그게
어떤 인간의 극으로 치달았을 때 나오는 광기 같아서, 음,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이러니한 부분에 좀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 사랑에 대한 아이러니도 있고 우정의 아이러니도 있고, 음, 그런데 그 좀 왜곡된 사랑이겠죠, 여기서 나온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그게 인간이 감정에 극으로 치달았을 때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서 좀 이해가 되는 결말이었어요. 음, 그렇게 죽은 것까지는 사실 죽음으로 몰아넣긴 했죠. 네,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긴 했지만 네, 그래도 네, 이해가 되는 결말이었고, 근데 음, 뭐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이게 어떤 연극이었다는 것을 그 음, 칼로타의 목걸이를 보고 눈치채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좀 깔끔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칼로타의 목걸이를 보고 예, 바로 이렇게 딱 진실을 아는 거는 영화적 예, 허용이기도 하면서 예, 예, 그 되게 눈썰미 좋은 형사가 저기 역할이다 보니까 예. 그런가 보다. 능력 있는 아, 형사인가 보다. 아, 저는 그렇게 아, 이해했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아까 네, 이제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원래 원작에서는 딱 정체가 들키고 끝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그 정체 들킨 이후가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영화에서는 그렇죠. 예. 네, 그쵸. 그래서 막 메들린한테 그때부터 주디한테 음, 메들린이 척하라 그러고 엄청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딱 그 들킨 이후로 그 뒷장면은 확실히 모든 게 다 히치콕이 뭔가 하고 싶은 음, 얘기가 잔뜩 음, 있어서 음, 그거를 음, 잔뜩 음, 추가한 걸로 느껴져요. 음. 아, 그렇게 하니까 조금 섬찟한 부분이 있네요. 사실 음, 그 뒷부분이 좀 더 충격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까 방금 마침 도희님이 미치라는 인물의 그거를 말씀해 주셔갖고, 그러니까 자기 아, 와이프를 네. 상징한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간단한 대답을 한 건데, 그래도 되게 메들린과 대비되게 딱 이렇게 그렸잖아요, 미치를. 이 네. 미치라는 인물을 배치한 이유가 뭘까요? 음, 사실 그 미치란 인물을 어, 그렇게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까 그 헤어질 결심이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번뜩 떠오른 생각인데, 그, 네. 그러니까 이정현과 탕웨이의 관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들린이라는 캐릭터를 더 판무파탈처럼 보이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음, 그리고 스커티가 가지고 있는 그 잔악성이 이전까진 되게 점잖고 세련된 인물이었잖아요, 스커티가. 근데 실은 잔인함을 네. 속에 감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우리한테는 미리 네. 미치와의 관계를 토대로 미리 알려준 거죠, 사실. 알려줬는데 너네가 못 알아들은 음,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에서도 박해일은 사실 잔인한 사람인데 그 막 괜찮은 형사인 척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스코티도 되게 잔인함을 숨기고 있는 인간이라는 걸 미치 덕에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미치는 되게 순수하고 현실적인 인물인데 이 미치랑 맞지 않는 스코티를 보면서 미치한텐 사랑에 빠지지 않다가 매들린 같이 치명적이고 아슬아슬한 여자한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이 스코티라는 인간의 잔악성을 우리가 지레짐작할 수 있다. 저는 그 약간 네네. 좀 현실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음, 메들린은 좀 약간 신화적인 그런, 음, 거라고 아, 또 네. 생각이 드는, 그것도 타당한 것 같아요. 아까 죽은 자들 사이에서가 원제기도 하고, 네, 네. 음, 그, 미치가 초성화를 자기 얼굴로 그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완전 정색하고 진짜, 나가버리는데 그게 좀 현실과 그런 신화 사이에서를 좀 더럽힌 것에 대한 그런 반응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쵸. 스커티는 어쨌든 아까 말했지만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네, 환상의 영역에만 매력을 느끼는 인물인데, 갑자기 미치가 관심 받고 싶어서 그 환상의 영역에 자기를 이렇게 끌어들이니까, 진짜 약간 순수성이 더럽혀진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정색을 해버린 거죠. 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헤어질 결심 얘기를 제가 꺼내서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헤어질 결심에서도 초록색이라는 색깔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네, 근데 여기서야말로 초록색이 갖는 의미는 확실하잖아요. 약간 뭐랄까, 네, 아까 말한 환상의 영역, 귀신, 뭐 이런 역할이잖아요. 네, 뭐랄까, 미치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고, 옷뿐만이 아니라 음, 하여튼 그런 초록초록한 세계, 현기증의 세계와는 정반대 인물. 뭔가 더 풍부하게 말하고 싶은데 어휘가 짧아서 표현이 안 돼요. 초록색하고 약간 빨간색 대비가 되게 부드러워져서 그 레스토랑 장면에서도 되게 그 장면 자체가 이뻤다. 음, 네. 음. 아니, 좀 초록이 약간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들었어서 그, 그, 그런, 네, 음. 그러니까 현기증이 딱 돌았을 때 색깔이 막 초록색, 보라색 이런 게 뜨니까 그 좀 죽음이나 이런 거랑 좀 친숙한 느낌일 것 같긴 했고 뭔가 되게 초록색 옷을 많이 입었던 것 같은데 저기 여자가 메들린이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네요. 음. 아니, 옷 자체는 회색을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아, 맞네. 약간 회색. 네. 그런 모텔의 약간 조명이 음, 되게 초록색이라서 음, 뭔가 그 환상 속에서 약간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음, 맞네요. 미치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다.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도희님이 해주신 질문인데 이 네, 정신분석학적으로 비평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는 저희 앞에 6가지 질문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배치를 해봤는데 혹시 도희님은 이 질문을 쓰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쓰셨는지. 네, 약간 그런 비평 같은 걸 찾아보면은 음, 그 낙항의 욕망이요?하고 되게 좀 네, 어, 연관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어서 사실 그 정신분석은 제가 진짜 모르는 분야라서 좀 음, 아시는 분 있나 해서 뭐, 락항은, 그러니까, 실제계라는 진짜 욕망이 있고, 상징계로 상징되는 우리 세계, 규율과 규칙 때문에 실제계가 늘 억압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계가 상징계를 뚫고 튀어나오는 것을 뭐라 그러더라? 그 되게 유명한 말인데, 하여튼 그런 표현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욕망에 대한 얘기인 건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징계는 아무리 뒤덮어도 실제계를 전부 뒤덮지 못하거든요. 락항에 가면. 그러면 어떤 구멍 같은 게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상징계가 실제계를 덮지 못한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 구멍을 네, 당연히 실제계를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구멍을 탐하게 된대요. 근데 절대 그 구멍은 닫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 욕망. 근데 그런 걸 하면 괴롭잖아요. 절대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갈구하면 괴롭잖아요. 음, 근데 거기서 쾌락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상스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네. 보자면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현기증은 괴롭잖아요. 그리고 욕망이 저기 안에 네. 깊숙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그 남자는 되게 잔혹한 욕망이 꿈틀꿈틀 대고 있고 그것이 살짝살짝 구멍으로 분출되는 게 현기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음, 괴롭지만 이 사람은 그게 또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메들린을 탐하는 거예요. 메들린은 하나의 큰 현기증이니까 자기한테. 초록색이니까. 그러니까 딱 음, 욕망이 일어나면 되게 네. 좋은 답변이었어요. 음. 저는 정신분석학으로 비평하자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이 영상이 올라가서 만약에 우리 영상이 유명해져서 누군가 락한 그런 거 아닌데요? 라고 막 하면은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제가 틀린 게 맞아요. 음, 하지만 저희끼리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 아무튼